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뇌졸중은 고령의 노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왔다는 분들 얘기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잘못해서 그럴까? 술을 많이 마셨나? 혹은 살이 많이 쪘는데 운동을 안 했나 하는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젊은 나이에 뇌졸중, 과연 원인이 뭘까요? 전주 열린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환, 뇌졸중. 그러나 45세 이하의 젊은 환자가 뇌졸중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의 뇌졸중과는 원인이나 경과가 사뭇 달라서 정기적인 검사와 예방이 더욱 중요한데요. 젊은 층의 뇌졸중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젊은 나이에 뇌졸중, 이렇게 흔한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젊다면 어느 정도로 젊은 건가요? 보통 우리가 젊은 청장년기에 생기는 뇌졸중 그러면 보통 15세에서 한 45세, 많게는 50세까지도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뇌졸중 그러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많이 생기는 건 잘 알고 있지만은 보통 우리 장년층의 뇌졸중 그러면 50세 이상을 보통 보기 때문에 네. 그 이하 15세에서 한 50세 사이, 45세까지를 보통 청년기 뇌졸중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요새는 이 청년기 뇌졸중에 소아 뇌졸중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린 아이들 뇌졸중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뇌졸중이 나타나요?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예. 근데 이런 젊은 사람들의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예.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 특징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이 늘어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젊을수록 뇌졸중은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리고 적지만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뇌졸중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사를 하다 보면은 젊은 분들이 오시는 뇌졸중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항목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네. 또 하나 특징이 젊은 분들이 뇌졸중은 우리가 흔히 하자면 뇌졸중 그러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네. 뇌혈관이 터지거나 이걸 다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예,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뇌졸중은 뇌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이 많지만은 젊은 분들이 생기는 뇌졸중은 상대적으로 뇌출혈이 많은 걸로 그렇게 통계가 돼 있고요. 또 젊은 분들이 생기는 이런 뇌졸중에는 그만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젊은 분들은 어떤 이상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좀 건강할 텐데 그걸 그래서 지연돼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의외로 있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젊기 때문에 회복도 빠릅니다. 그러지만은 뇌졸중이 상대적으로 좀 심하게 오시는 젊은 분들은 네.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러겠죠.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손도 더 많이 가고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사회적 여파도 상당히 큰 그런 뇌졸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젊은 나이에 뇌졸중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 예.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한번 오게 되면은 도대체 뭐가 원인일까? 어떤 예. 것이 잘못된 걸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먼저 뇌혈관이 막히는 이 뇌경색증에 대한 원인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경우가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는요. 이 젊은 나이에 생기는 뇌졸중 중에 혈관이 막히는 경우 가장 많은 심장의 병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심장 질환이라면 흔히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에 비정상적인 박동을 느끼는 우리가 빈맥이나 네. 이런 게 있을 때 주로 혈관을 막는 뇌졸중이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으로 생기는 젊은 나이의 뇌경색증은 의외로 또 약물에 의한 뇌경색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드물지만은 외국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의 뇌경색증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마약이나 담배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가장 많다고 돼 있고요. 또 우리가 젊은 여자분들이 자주 상용하는 네. 그 피임약 같은 것도 이렇게 혈관을 막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인과관계가 좀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빈맥이나 네. 부정맥이 좀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뇌경색 때문에 부정맥이나 빈맥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반대의 경우인 거죠? 심장 질환이 먼저 일어나고요. 네. 그 후에
뇌경색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근데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빈맥이 발생한다. 네.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예. 먼저 빈맥이나 부정맥이 발생을 했는데 예. 거꾸로 막힌다는 말이죠. 예. 그렇군요. 우리가 심장을 박동할 때 우리가 쿵쾅쿵쾅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만약에 판막에 어떤 병변이 있다면은 판막에 있는 조직들이 떨어져 나오거나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심장병이 의외로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심방, 이런 부위에 구멍이 나 있는 그런 병들도 네네. 있는데 이런 병들이 있을 때 증상이 심하지 않게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벽에서 나오는 찌꺼기나 어떤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혈관을 막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 젊은 사람은 뇌출혈이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뇌경색보다는. 예. 뇌출혈의 원인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것이 젊은 나이에 생기는 뇌출혈이 가장 많은 것이요. 뇌동정맥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뇌동정맥경 말은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혈관은 다른 혈관과 틀리게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혈관을 싸고 있는 결체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위에 혈관을 잡아주고 옆에서 보호해준 조직들이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뇌혈관 안에는 근육층이 없어서 늘어나고 줄어들어를 못합니다. 다른 혈관과 틀리게. 네. 근데 이런 혈관에 혈관이 기형이 있는데 우리가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혈이 동맥을 따고 내려가서 말초혈관을 지나서 정맥으로 들어가고 정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혈류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순환의 그렇죠. 원칙인데 네. 이 뇌동정맥경은 어떤 거냐면 가운데 있는 카필라리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없어요. 선천적으로. 네. 그래서 동맥이 바로 정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혈압을 잴 때 보통 120에 80 이렇게 얘기하면은 120이라는 혈압은 동맥 혈압이고 네. 80은 정맥 혈압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죠. 압력의 차이가 혈관을 갖다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만약에 그 모세혈관이 있다면은 그 압력의 차이를 모세혈관이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서 떨어뜨려서 정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모세혈관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혈압이 어떻게 나와요? 올라가죠 이제. 그러면서 그 동맥 혈압이 정맥을 때리게 되니까 정맥이 인고지먼트 영어로 인고지먼트라고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병이 뇌동정맥경인데 이 혈관의 병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많고요. 두 번째로 요새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병 중에 하나가 모야모야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네네. 모야모야 병은 사실은 동아시아 쪽만 생기는 병이에요.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는 잘 생기지 않고요. 말 그대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서 그렇게 혈관 촬영을 그렇게 보이는데 아직까지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뇌 안에 혈관 질환이 있는데 혈관이 막히는데 보면은 혈관 촬영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혈관이 점점 혈관이 막혀 나가는 저 끝에서부터 위로 내려가면서 작은 혈관부터 그 중요한 혈관으로 점점 이렇게 혈관이 막혀 나가는 그런 병이 모야모야 병입니다. 이것도 동정맥 기형의 하나로 하는데 요새는 그 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병들이 뇌혈관 질환의 혈관 중에서 터지는 뇌출혈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병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젊은 뇌졸중 환자들의 특징은 몇 가지 기저질환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뇌졸중의 원인 중에 예. 어떤 위험 인자로 볼 만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젊은 나이에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조심을 해야 될 분들은 가장 먼저 우리가 가족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력. 네, 가족력 중에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은 혈류 장애가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생활 습관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술이나 담배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검사를 하다 보면은 요새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거 많이 하죠. 네. 경동맥 초음파 하는 것은 경동맥은 왜 경동맥 초음파를 하냐면 뇌로 가는 혈류가 다 경동맥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면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경동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상경화증 마치 혈관벽에 찌꺼기가 붙어 있어서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경화증, 이게 흔히 동맥경화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병이 있을 때는 뇌혈류 장애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맥경화, 이런 죽상경화증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뇌졸중을 의심하고 조심을 해야겠죠. 이 혈압이 높고 또 살이 좀 많이 찐 경우 예, 예.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체질적으로 좀 어떤 분들은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혈압이 낮은 사람도 있고요. 또 높은 사람도 있고 몸이 굉장히 마른 체형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네네. 어떤 분들은 말랐으니까 괜찮을까 생각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인 검사,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정기적인 검사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웬만한 건 다 체크가 되거든요. 저희 우리나라에 사는 일반적인 국가에 사는 검진이 그냥 너무 간단하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검사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만 체크돼도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려도 혈압이 높거나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네. 경우는 이 위험 인자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위험 인자로는 볼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예.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또 젊은 성인 뇌졸중에는 또 특이한 위험 인자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의외로 발견되지 않는 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열린 타원 구멍이라고 해서 심장벽에 구멍이 나 있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있을 때는 의외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슴이 가끔 답답하거나 그런 경우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 중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검사 중에서 네네. 심전도 검사나 아니면 심초음파 같은 검사가 같이 동반이 된다면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병이 이런 병입니다. 또 우리가 혈전 용해제를 먹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질환이 있어가지고 혈관벽에 어떤 찌꺼기를 제거해줘야 되는 병들이 많은데 혈액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약들 먹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스피린 같은 약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약을 먹을 때도 혈관벽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스피린이 좋은 약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약을 먹을 때는 중간중간에 검사를 해서 우리가 PT 타임이라고 하죠. 혈액 응고 타임. 응고 시간을 재서 이걸 먹었을 때 지금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는지 아니면 무리하게 용량이 많이 돼서 우리 몸에 어떤 지혈작용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네. 중간중간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답변 초반에 예. 어린이들에게도 뇌졸중이 가끔 발생을 한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선천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선천적인 문제가 가장 많죠. 아까 그래요? 말씀드렸던 어린아이들에 생기는 뇌졸중은 거의 대부분이 뇌동정맥 기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뇌지중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뇌동맥류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거의 80-90% 이상이 뇌동정맥 기형이라고 했던 그런 병에 의해서 뇌졸중이 생기는데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AVM 그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AVM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AVM은 아직까지 원인을 잘 몰라요. 네. 이것이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요인인지 모르지만은 혈관이 이렇게 AVM이 있는 분들을 어린아이를 검사를 해보면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AVM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선천적인 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주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른들이 있을 수 있는 뇌졸중 증상들, 두통이 심하거나 안구통이 있거나 갑자기 마비 증상이 있거나 쓰러지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도 혈관 촬영을 권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일반적인 CT나 MRI에서는 이 뇌동정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CT 엔지오라고 하는 혈관 촬영 기법이나 MRA를 찍어야 네. 이 뇌동정맥이 동정맥 기형이 정확하게 보이고 말씀드렸던 모야모야라고 하는 병도 정확하게 뇌동정맥 기형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MRA나 CT 엔지오를 찍으면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어떤 뇌혈관의 기형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뇌졸중을 일으키는 증상이 있다면은 그걸 주저하지 말고 빨리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그 편두통이나 예. 안구통에 있을 때는 예. 그 검사를 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뇌졸중하고 연관이 있나요? 많습니다. 특히 그래요?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에 있어서
그 뇌졸중과 편두통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다고 돼 있고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편두통이 훨씬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더군다나 그 편두통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한테서 뇌졸중이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인 여자들보다 한 3배 정도 증가돼 있기 때문에 네. 편두통을 갖고 있는 여자로 따진다면은 정상적인 남자들보다 한 10배 이상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그래요? 비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인 편두통을 일으키는 분들, 그리고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가족력상 뇌졸중이 있었던 그런 분들 같으면, 젊은 여자들 분 같으면은 아마 편두통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혈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뭐 편두통 조금 없는 분이 없죠. 없을 예, 거예요. 예, 예. 이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느 정도의 통증으로 이제 이런 편두통 증상이 나타났을 예, 때 예, 이제 예.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예, 것이죠. 그런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편두통을 우리가 검사를 권하는 정도는요, 인터랙티블 페인이라고 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증이 너무 자주 오고 너무 심해서 일반적인 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검사를 해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졸중으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게 되면 예, 예.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뇌졸중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급히 요새는 할 수 있는 것들이 MRI와 MRA를 먼저 찍습니다. MRI는 우리가 아는 대로 자석 성분을 몸에 때려서 튀겨나오는 에너지를 이미지로 만드는 걸 MRI라고 하죠. 근데 MRA는 그중에 혈관만 따로 보는 것을 MRA라고 합니다. 이런 MRA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혈관에다 직접적으로 카테터, 도관을 집어넣어서 심장 위까지 위에 올리고 목까지 올려서 여기서 염색약을 쏴서 촬영하는 혈관 촬영을 했는데 상당히 그게 이제 복잡할 뿐더러 위험성도 있고 환자들이 싫어하죠. 근데 MRA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어떤 환자에 피해 주지 않고 혈관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CT 엔지오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CT 중에서 혈관 촬영만 하는 CT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CT 엔지오라고 하는데 어느 병원이나 그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뇌졸중이 발견이 됐다면 예, 예.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예, 예. 뇌졸중 환자라고 해서 뭐 모든 환자들이 다 혹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뇌졸중 환자 중에서 수술해야 될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고요. 예. 의외네요. 예. 그래서 뇌 동정맥 기형의 크기가 보통 2cm가 넘는다든지 모야가 혈관이 계속 진행이 돼서 어떤 혈관을 계속 막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지만은 심한 뇌출혈이 되지 않거나 혈관이 기형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요새는 약물 치료만 가지고도 대부분이 완치까지는 안 되더라도 근치 또 평생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없으셔도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어떤 검사가 번거로워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나 예, 예. 두려움 때문에 예, 예. 어떤 병원을 가는 그 자체를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예, 많을 것 예, 같은데 이 젊은 성인의 뇌졸중이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성인들의 뇌졸중은요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내 나이니까 뇌졸중은 아니겠지 해서 간과되는 게 있어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나중에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유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있을 때 사회적 비용이나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들, 가족력이 있다든지 술, 담배를 많이 한다든지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든지 운동량이 너무 적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갖는 분들한테는 국가에서 하는 검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젊은 성인의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겨울비나 눈이 오고 난 뒤에는 특별히 걸음걸이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능비로 미끄러운 데다 두꺼운 옷에 또 몸도 한껏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균형 감각도 좋고 또 대응력도 뛰어나서 넘어져도 피해가 적지만 노인들은 골다공증에 몸의 감각도 둔해져서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환자의 30%가 골절 후 2년 안에 사망에 이른다고 하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겠죠. 예방이 최선입니다. 눈비가 오고 난 뒤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살피듯이 걸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